이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올해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가계부채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계부채 원인을 짚어보고 또 앞으로 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여준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근 경제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 교수님 지금 가계부채 1,300조 시대, 얼마 전만 해도 1,000조 시대였는데요. 금방 늘어나 버렸어요.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큰 네. 액수인데 2011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한 50%가 넘게 네. 증가를 했습니다. 11년도 말 기준이 861조인데 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295조, 1300조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아주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네.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원인이 그렇죠. 뭐냐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집을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이 네.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2014년도에 네. LTV라든지 DTI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그런 기조가 네.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네.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청양환 부총리가 그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네, 네. 지금 뭐 간뒀습니다만. 네. 자, 가계부채 네, 대출,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결국 부동산 대출에서 유리했다. 예, 전체 가계부채 한 62% 정도 됩니다. 62%. 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예. 이렇게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이유는 뭐 한마디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도 네. 손해를 안 볼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금리가 매우 그러니까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다운시켰죠, 정부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네. 2016년에 역대 최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인해서 저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자 그 심리 지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대표님 한 2점 몇 %까지 내려갔었죠, 그 당시에. 2.4 정도까지 예. 내려갔습니다. 코픽스 금리로 해가지고. 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주택 시장이 또 화랑을 보이고 네. 또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정부에서 그 부동산 완화 정책을 썼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2015년, 16년 두 해에 걸쳐서 거의 100만여 세대가 공급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저금리 기조, 그다음에 그 공급량이 굉장히 커지면서요. 아파트 시장이 이제 대출이 불을 붙게 된 것이죠. 네. 또 이에 따라서 또 이게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이제 전세값이 또 동반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서 해도 큰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이런 심리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또 전세가가 반월세로 또 많이 가다 보니까 네. 그 비용을 내느니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것들이 그 어떤 믿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당시에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펴서 네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그걸 위해서 경기를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진척시키려고 했었죠. 네. 네네. 그게 성공했나요, 근데?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네. 또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기를 확장을 시키는 데 있어 네. 건설 경기가 뭐 종합 예술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네. 결국에는 소비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이라는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도했던 그런 정책하고는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금리가요, 상당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만 해도 고정금리 말고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많이 뛰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금리가 가장 최대 화두인데, 네. 어저께 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연내 분명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고, 또 네.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다시 경기가 말해서 나아지고 있는데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가요? 그 FOMC가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장기적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기조가 우리나라에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분명히 끼칠 것이고 실제로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은 분명 대출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계속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그러니까 빚이 또 빚을 불러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이제 심각해질 것이다. 이 주택담보대출은 몇 천만 원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억 네. 대출이니까 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렇습니다.
이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이제 실제 뭐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네. 소득은 고정되어 있고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 그걸 갚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빚을 내는. 근데 또 마이너스 신용대출하고 그렇죠. 뭐 하던데. 문제는 이제 은행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빌리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또 신용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더 나은 이제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제2금융권, 다시 말해서 제2금융권은 쉽게 빌려주되 금리를 높여서 이제 가다 보니 이제 그게 상당히 악순환을 개인한테는 굉장히 네. 악화되는 지경으로 가는 악화될 거군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주택담보대출이 결국은 조 대표님 보시기에는 향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네네네. 뭐 교수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일단 뭐 대출 규제 좀 이제 신규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다 보면 네. 지금 뭐 지난달에 그 금융권의 대출은 한 2조 이상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정부에서 그렇지만 규제를 한 건가요? 예, 규제를 했습니다. 11.3 조치를 통해서 뭐 분양권의 전매 제한을 하고 네. 그다음에 대출 자격을 강화해서 뭐 대출금은 줄였지만 네. 뭐 이건 줄인 거라고 보이시지 않는 게 그 2, 3금융권에서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여기를 누르면 한쪽이 이게 부풀어 오르듯이 2, 3금융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3금융권에서의 그 대출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비싼 이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좀 더 이제 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면 뭐 금융관리 당국에서 이렇게 규제를 좀 제한하게 되면 제2, 제3금융권으로 갈 거는 걸 예상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옮겨가는 이제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쉽게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막상 이제 그 제한을 하니까 네. 제2제3금융권이라는 또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대안으로 사람들은 또 서민들은 쉽게 또 이전을 할 수 있다 보니 이제 제2, 제3금융권이 또 적극적으로 또 네. 아주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대출 관련해서 많은 자극을 하고 해주겠다. 있다는 게.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제2, 제3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제로 은행권은 대출 규모가 좀 줄어들었는데 네. 비은행권에서의 그 그래요? 대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비은행권의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게 질적으로 보면 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단순히 액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러면 이제 이 교수는 어떤 금융권의 대출의 어떤 사이클이 정상적인 형태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명 이제 정부는 대출 규제나 이런 걸 하면은 대출에 뭔가 이렇게 좀 완화적인 그런 이제 뭔가 패턴이 보일 것이라고 봤지만은 실제 네. 제2, 제3금융권이라는 그런 이제 변수가 이렇게 이제 거기는 대출 이자가 상당히 높죠. 5% 그 정도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네. 22%. 와, 그래요?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이 22%가 정도 됩니다. 그 저축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할 때는 보통 한 6% 후반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상의 또 초과 대출, 신용대출이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용대출. 예, 그런 거는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뭐 4억의 주택담보대출을 요구한다. 그러면 3억만 해주고 나머지 1억은 22% 이렇게 결합해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품을 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금감원 제재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시 대출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네. 잘못 알았던 정보군요. 네, 네, 그거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제2금융권으로 자꾸 옮겨가게 되고 또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인상이 되고 그렇게 네, 되면은 네, 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파산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개인회 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 개인 파산이 네. 지금도 많긴 많죠. 예, 뭐 일단 그 빚지는 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살다 보면 뭐 이렇게 과소비해서 빚을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사업을 한다든지 뭐 갑자기 소득이 끊긴다든지 집안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빚을 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뭐 사망 선고,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면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네. 그래서 기회를 주자. 그래서 만든 것이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그 통합도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10년 정도 됐고요. 지금 운영한 지가.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제 크게 그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 협약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워크아웃 제도가 있고요.
워크아웃 제도는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이제 네. 그 업무 협약이 돼 있는 그 돈을 빌리신 분이 못 갚을 경우 그 연체 기간과 채권의 성격은 다르지만 네. 이자 감면과 그다음에 원금은 한 60%까지 감면을 해주고 기초수급자 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9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채무조정제도인데 작년에 저희가 한 8만 4천 명 이 정도 네. 됐고요. 2015년에 7만 7천 명에 비하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얘기는 개인 파산을 당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구제 방법이 있다. 네, 그러니까 네, 너무나 절망하거나 네네. 괜히 한강 가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알아보니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 있는 거는 네. 그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워크아웃을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100% 감면 받아서 아예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뭐 5년 동안 저 채무를 탕감해주고 5년 동안 이제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그 파산이 또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마저도 불가능할 네. 경우에는 이제 파산 신청을 했는 건데 파산 신청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1년 6만 9천 명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매년 줄어서 작년에 한 5만 4천 명인데요. 네. 이건 뭐 경기가 좋아져서 뭐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법원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 극도의 상황까지도 이제 네. 조 대표님이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방법을 알려주신 건데, 네. 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인상된다, 또 뭐 국제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또 금도 인상이 되고, 네, 네. 또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요, 계속 네. 저성장으로 갈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갖고 있는 가계 부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네. 어떤 대책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내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대출 관련해서는 네. 좀 조정 같은 걸 정부도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 금리가 너무 오르게 되면 분명 그 개인 파산, 개인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네. 되기 때문에 개인 파산 내용은 조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예요. 여하튼 대출 금리라는 것이 예. 급격하게 오른다는 이런 쪽에 그런 이제 문제를 정부도 좀 들여다보고 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대출이 제2, 제3금융권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네. 좀 눈여겨보면서 그 관리를 할 필요가 그러나 있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이 돼서 그 여파가 한국까지 오면은 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네. 감안을 해서 뭐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찌됐든 이제 심사라든지 이런 더 부분들도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원금 상환을 좀 더 빨리 하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서민층에 있어서는 좀 예. 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좀 주면서 네. 충격을 좀 미리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조 대표님 이건 뭐 네. 다른 질문이다만 이번 네. 대선에서도 이 1,300조 가계부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 갖고 대선 주자들 간에 상당히 논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뭐 국민들은 이해해 주셔야 할 텐데. 네, 그 대출 규모도 중요하지만 네.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대출의 질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대출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네. 그리고 우리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출의 어떤 그 한계 상황에 봉착하신 분들이 많이 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조 대표님이 만약 대권 후보라고 그러시면 지금 어떤 정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드리는 말씀. 뭐 쉽지 않죠? 한번 밀어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와서 뭐 그러면 공약을 한번 발표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위험이 뭐 배경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을 갖고서도 대출을 받아요. 네. 그럼 왜 그러는 거죠? 이게 뭐 물론 이 이유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역시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것이다. 특히나 이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고연령대일수록 네. 부동산에 대한 불패, 그 부동산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 네. 앞서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소비 진작을 시키지도 못하고 예. 오히려 이자 부담을 더 가중시켜가지고 서민의 파산 이런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 네. 대한 기대 심리가 크다는 것이고 실제 한 조사를 보니까 예. 60에서 64세의 고연령층에서 부동산 투자 비율이 2010년 10%에서 2014년 19%로 9%나 이게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00세 수명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 내가 은퇴한 맞아요. 후에 이렇게 소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시 부동산만 한 게 부동산밖에 없다. 없다. 그리고 또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우니까 예. 뭐 들어도 이해도 잘 못하고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부동산이 낫겠다라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게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나중에 가서 그렇죠. 자식들한테 비비지는 않고 네. 그나마 노후는 좀 버티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네. 우리나라 자산 현상을 한번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보게 되면 전체 가계 자산의 한 87%가 부동산입니다. 이건 뭐 선진국에 보게 되면 한 50% 미만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네. 걸 알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래도 그런 생각을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뭐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 경제의 기본 원칙이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네. 거고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그 58년 개띠 전후로 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1년에 100여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40만 명 태어났습니다. 출산율.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오래 네. 사시기 때문에 안 돌아가시기 때문에 늘고 있고 그렇지만 출산율은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주택들을 받아줄 수 있는 지금 80세대, 90세대의 그 인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부동산 투자는 뭐 마음이 불안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금융자산 쪽으로 많이 돌아야 되는. 어떤 된다고 금융자산이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 네. 앞으로 그럼 금융 그런 상품이나 그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재산이 아니라 자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산화 현상이 뭐냐 그렇게 네. 물어보신다 또 비유를 하면 예. 재산은 우리가 BMW나 벤츠 같은 고급차라고 생각하시면 네. 자산은 택시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 그런 그래서 부동산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상품도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 요즘에 옮겨 타는 연금 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네.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네.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네오거든요. 네오. 네오? 네. 그래서 네오가 뭡니까?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는데 그래서 부동산 비율을 줄이자. 그래서 50%는 자기 자산의 50%는 부동산, 50%는 금융자산, 또 50%의 금융자산 중에서 또 50%는 연금, 50%는 투자 자산에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조 대표님, 지금 조 대표님 말씀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월급쟁이들은 30대 때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그 문제는. 일찍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그죠? 예. 그 투자의 기본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언제 내가 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마만큼 오래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라든지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네. 여 교수님 좀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뭐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아, 있습니다. 연금도 드셨습니까? 연금도 아주 꾸준히 개인 아, 경영학과 연금 교수님이시니까 뭐 이미 다 예측을 하고 하시는. 네,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 네. 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네. 좀 더 이런 나이에 빨리 네.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시대를 봤을 때 이 준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 네. 이미 시작을 해야지만 네. 미래를 대비해서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애들 다 키우고 교육비 주고 대학 등록금 하다 보면 50이 넘어버린단 말이죠. 네. 그때 가서 이제 이제 좀 시작해야겠구나 생각하다 보면 이제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네. 월급에서 빠져나가게끔 아예? 하다 보면 아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연금이 이제 꾸준히 쌓이다 보면 나중에 네. 이제 미래 가서 나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면 결국 부동산 어떤 투자보다도 네네. 이러한 연금이라든가 금융상품을 좀 네. 젊은 시절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굉장히 말씀이시네요.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저희가 뭐 예전에 한번 조사 자료를 한번 고객들한테 이제 조사를 네.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보게 되면 뭐 투자에 대부분 실패하시고요. 그다음 비싼 이자 쓰시고요. 비싼 보험료 내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일반 소비자들 우리 네. 국민들이 금융 지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외국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마스터카드에서 보니까 저희 우리나라가 87입니다. 세계에서. 87이라고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저희 앞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들으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미얀마가 있고요. 그래요? 우간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하시는데 네. 금융 지식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13종을 한번 다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금융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잘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융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 노후 생활, 앞으로 자기가 펼쳐질 그 미래에 대한 네. 그런 준비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교수님,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서는 월 평균 네. 약 237만 원이 있어야 노후에 네. 부부들이 그나마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결국은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꽤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그게 어려운데 네. 그나마 이제 연금을 개인연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공적연금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네. 뭐 기타 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다가 개인연금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연금, 주택연금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들어가지고 네. 고정적으로 계속 크게 쓰라도 조금씩이라도 고정적 수입을 창출을 해야지만 미래에 내가 50, 60, 70, 네. 뭐 더 나이가 들더라도 안정적으로 돈이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꾸준한 소득 발생을 위한 은퇴 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장치를 네. 젊었을 때부터 그렇죠. 지금이라도 맞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이제 이런 걸 제안하고 싶은 게 네. 젊을 때부터 월급에서 자동으로 돈이 그냥 빠져나가게끔 뭐 매달 하는 10만 원이라도. 그렇죠. 그런 상품을 꾸준히 가입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네. 그게 연금 이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가서 내가 뜻하지 않게 돈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젊을 네. 때부터 나도 모르게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그런 이제 연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네. 필요가 있고. 들포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네. 이런 거 못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50 넘으신 분들. 그럼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없어요. 이런 거 안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자산을 리모델링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아. 자기가 큰 집을 갖고 계시면 조그만 집으로 옮기고 아까 이제 주택연금 말씀하셨지만 그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한 4억 정도의 그 아파트를 네. 주택금융공사에 맡길 경우 매달 60세부터 50대에 가입을 하면 60세부터 한 9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국민연금 평균이 8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보게 되면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상하게 또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이제 성공을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 개발을 하던 시절에는 뭐 시험 봐서 공무원들 뽑고 네. 그다음에 이런 관료들 뽑고 그다음에 네이버랑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거 없으니까요. 네. 그냥 자기 친구들, 동문들 이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성공할 확률이 컸는데 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뭐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갖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보장이 되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 교육에 너무 그렇게 많은 알겠습니다. 돈을 필요 이상으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여준상 교수, 조성권 경제전문가였습니다.